매일 똑같은 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매번 감탄하고 전율하는 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감동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최근 무언가를 보고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뭉클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걸으며 참 아름답다 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그 외에는 근래에 특별히 감동받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감동? 그건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느끼는 거 아니야? 라며 조금은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유독 사소한 것에도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늘 긍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서 보고 있으면 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제 기분까지 좋아지곤 하는데요. 곁에만 있어도 전염되는 이 건강한 에너지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할 책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매번 감동을 찾아내는 사람들, 즉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을 보는 이들의 비밀을 담은 책,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사라 한마르크 란스와 카트린 산드베리는 스웨덴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긍정심리학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감동이 단순한 기분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삶의 회복력을 높여주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감동을 받으며 몸의 염증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요즘 너무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다거나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면 내 삶에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감동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나이가 들어도 매일 설레는 마음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동 훈련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조로운 일상에 무뎌진 여러분의 감각을 깨워볼까요? 감동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쓸모가 있는지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 신체에 일으키는 변화. 감동은 명품 가방과 같다고도 합니다. 명품 가방처럼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평가하는 방법에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라니 시오타 부교수가 한 말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감동을 명품 가방으로 취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감정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의 폭이 깊어지면서 감동 역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싹텄고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연구자가 이 주장에 함께하고 있다.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시오타 부교수는 다른 기본적인 감정처럼 감동에도 중요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들은 바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 뚜렷한 신호를 보내 알려준다. 이를테면 두려움은 물리적인 위협을 피하게 하고 구역감은 질병의 전염이나 상한 음식을 피하도록 도와준다. 사랑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며 사람들은 지금도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류는 사랑을 통해 집단을 구성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감동은 어떨까?
감동이라는 감정에도 이런 기능이 있을까? 행동이 아니라 휴식하게 만드는 감정. 감동은 사회적 관계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무언가이다. 시오타 부교수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다소 혁신적인 발견을 해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성된 중추신경계는 온몸을 관장한다. 수많은 장기의 지시를 내리고 다시 뇌로 정보를 전송한다. 몇몇 감정은 어떤 태도를 보이라고 장려하거나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한다. 다시 말해 교감신경계의 명령으로 부교감신경계가 대응 또는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동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시오타 부교수는 사람이 감동하면 신경계가 심장의 활동을 늦추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멈춰 세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감동을 경험하는 동안 반쯤은 멈춘 상태, 그러니까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며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그 순간에는 어느 체계가 더 주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벌어지지 않는다. 시오타 부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감동의 주된 기능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향해 몸을 굽히거나 이동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만드는 여타의 감정과는 다르다. 오히려 감동은 사람을 멈춰 세우고 휴식을 취하게 만든다. 자동화된 마음챙김. 시오타 부교수는 두 신경계가 켜지거나 꺼지는 게 아니라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했다. 두 신경계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데 이를테면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둔화하는 식이다. 그렇지만 감동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심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겠다. 시오타 부교수의 연구와는 별개로 네덜란드의 미일 판 엘크 신경인지학 부교수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사용해 감동을 경험하는 동안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찰했다. 관찰 결과 뇌에서 자아와 연관된 영역, 즉 자신에게 몰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반성하도록 하는 영역의 활동이 둔화되었다. 이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엘크 부교수의 연구 결과는 시오타 부교수가 관찰한 신경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흡사했다. 짧은 휴식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감동을 경험하면 신체는 자동으로 반쯤 멈춰선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 모든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오타 부교수는 이런 상태를 자동화된 마음챙김이라고 이름 붙였다. 감동은 새로운 사고의 문을 열어준다. 시오타 부교수는 감동이 새로운 인지적 사고의 문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잠시 신경계를 멈춰 세우면 뇌의 다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고 회로를 바꿀 기회를 얻는 셈이다. 다른 감정들이 사회적 관계나 순전히 생존과 관련된 전제 조건을 구성한다면 감동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준다. 이로써 감동은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고 학습하거나 탐구하도록 만든다. 역사적으로 감동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발명할 동기를 부여한 것은 아닐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상의 신비에 감탄하던 사람들이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길을 나선 것은 아닐까?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로 좀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리고 현명하고 창의적이며 덜 이기적이고 친절하고 관대하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느끼며 환경을 의식한 결정을 내린다. 기적의 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단 하나의 감정이 어떻게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지, 그 밖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감동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자주 감동할수록 특별해지는 능력.
염증 완화. 몸 안의 염증이 사라진다. 강렬한 빛깔의 저녁 노을과 반짝이는 무지개에 몸의 염증을 치료하는 치유력이 있다면 어떨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 200명을 대상으로 기쁨, 경이로움, 공감, 만족감, 느긋함, 사랑, 뿌듯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하루에 몇 번이나 경험하는지 조사했다. 타액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 특히 감동을 자주 경험한 사람일수록 세균에 맞서 싸우는 단백질인 인터류킨 수치가 낮았다. 인터류킨은 백혈구에서 발견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체내에 염증이 더 많고 적을수록 염증이 더 적다. 자주 감동할수록 염증 수치는 낮아진다. 사이토카인은 신체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 전달자이다.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활성화되며 공격받는 부위로 세포를 보낸다. 사이토카인은 간염과 질병을 막고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사이토카인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좋지 않다. 이는 체내의 낮은 수준의 염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체내 염증과 관련된 이형 당뇨, 심장질환, 퇴행성 관절염, 치매와 같은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니퍼 스텔라 심리학과 부교수와 네아 존 핸더슨 신경학과 부교수는 획기적인 연구의 주요 저자다. 최근 몇 년 동안 낮은 수준의 염증이 만드는 위험과 항염증 식이요법으로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 발견은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길을 열어주었다. 연구자들은 감동, 매혹, 아름다움이 건강한 사이토카인 수준을 만들며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행동, 즉 자연 속에서 거닐기, 음악에 푹 빠져들기, 예술 감상하기가 우리의 건강과 기대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를 통해 감동 경험이 염증 수준을 낮춘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아직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감동을 받았을 때 사이토카인 수준치가 내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역으로 사이토카인 수치가 낮으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둘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주신경의 활성화. 감동을 경험하면 전율을 느끼고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가는 느낌도 든다. 데커 켈트너 교수는 이 느낌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신호라고 말한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긴장 상태라면 대체로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하다. 그런데 대체 미주신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긴장 상태는 또 어떤 것인가? 이 개념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미주신경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이자 실질적으로 뇌와 여러 중요한 장기를 한데 묶어주는 8만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신경망 뭉치다. 미주신경의 원어명 바구스는 라틴어로 방랑자를 의미한다. 미주신경은 목부터 심장, 폐, 위, 장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걸쳐 뻗어 있다. 수많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신체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센터이다. 미주신경은 몸을 살핀 후 상태 보고서를 뇌로 전송한다.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맥박과 호흡, 소화 등의 기능을 관장한다.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활동들. 그렇다면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미주신경은 왜 중요할까? 그리고 감동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스트레스, 번아웃, 불안은 미주신경에 염증을 유발한다. 반면에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면 체내 염증 수준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소 신생 연구 분야로 소위 신경 제품인 뉴로슈티컬의 개발이 있다. 약학에서는 면역 체계를 바로 제어하는 약을 사용하지만 뉴로슈티컬은 면역 체계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신경계를 자극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신경망이 온몸에 뻗어있는 미주신경이 항염증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는 긴장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주신경은 긴장 상태라고 말한다. 긴장 상태가 높을수록 몸의 상태는 좋은 셈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신체의 건강은 풀어지면서 스트레스 수준도 감소한다. 연구자들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래 부르기, 요가, 명상, 심호흡, 얼음 목욕, 운동 등은 미주신경의 긴장 상태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긍정적인 감정과 미주신경에 대해 수년 동안 연구해온 데커 켈트너 교수는 우리가 음악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행에 강렬한 감동을 받을 때 미주신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확신한다. 미주신경은 전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미주신경 활성화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동의 효과는 염증의 수준을 낮추며 질병과 맞서 싸우는 미주신경을 활성화한다. 스트레스 감소. 삶의 문제가 사소해진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풍경이나 마법 같은 숲의 공터를 마주했을 때 기분이 고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감동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키는 걸까? 이는 코르티솔과 도파민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 수준과 큰 관련이 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고 도파민은 이완과 평온의 정도를 보여준다. 주로 즐거움과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도파민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많은 현대 치료법도 도파민 수준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적 도구.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파민과 코르티솔 수준을 측정한 한 연구를 살펴보자.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자연과 마주하기 전과 후에 도파민과 코르티솔 수준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전체 실험 참가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20에서 30%가량 낮아졌으며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불안감도 감소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의 도파민 수준은 상승했고 이전보다 삶이 만족스럽고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감동은 선제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도구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힘겨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도와준다. 이를 증명한 실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 729명 중 절반에게는 가짜 IQ 테스트를 받게 하고 절반에게는 다른 참가자들의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자연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느낀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를 당해도 긍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느꼈다. 이들은 결과와 피드백을 기다리는 동안 훨씬 덜 불안해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감동은 시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대학 생활이나 병원 치료 같은 기다림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조직 검사를 비롯한 기타 건강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도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통제된 실험 환경 속의 결과지만 실제 삶에서도 이를테면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다큐멘터리 살아있는 지구를 시청하면 스트레스를 덜 느낄 수 있다. 명상과 몰입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힘겨운 시기를 이겨낼 방법을 연구해온 이들은 감동이라는 감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만약 감동이 명상과 비슷한 정도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명상보다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동 앞에서는 스트레스도 사소해진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감동을 경험하면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 스트레스와 감동의 상관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수준이 높아지지만 감동을 느끼면 이를 낮출 수 있다이다. 모든 긍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감동은 사이토카인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
우리의 신경계는 불안에 대처하는 것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감동에 대응한다. 감동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대하는 관점까지 달라진다. 다시 말해 압도적이거나 놀라운 감정을 느끼고 나면 스트레스가 사소하게 느껴지면서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만드는 문제와 신체적 증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다. 약간의 감동을 느낀다고 해서 일상적인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상 속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인 해법은 물론이고 개인적 차원의 해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감동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다른 해결책을 보완하는 요소로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감동의 효과는 코르티솔 수준을 낮추고 도파민 수준을 높인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든다. 시간 증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근에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 순간을 떠올려 보자. 혹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는가? 당신은 연구자들이 몇 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것을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감동을 통해 시간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느낌. 연구자들은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경험을 한다는 기존 연구에서부터 출발했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다른 긍정적인 경험과 달리 감동이 어떻게 시간이 더 많다고 느끼게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침착하게 만드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먼저 연구자들은 행복감과 감동 둘 중에 여유를 느끼는데 더 효과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63명의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 1분 동안 광고 영상을 보여주었다. 한 그룹에는 폭포, 고래, 우주 여행을 다룬 영상을 보여주어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다른 그룹에는 축제 퍼레이드나 색종이 꽃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처럼 행복감과 관련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나는 시간이 충분하고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문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답하게 했다. 그 결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행복감과 관련해 있는 영상을 본 사람들에 비해 대부분 시간이 더 충분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침착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86명의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서술하라고 지시했다. 한 그룹에는 감동을 준 뭔가 거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다른 그룹에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경험을 쓰게 했다. 그런 다음 참을성, 경이로움, 자부심, 행복 등 자신이 느낀 여러 감정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감동에 대해 서술한 학생들은 덜 초조해했고 기꺼이 타인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주려는 경향이 컸다.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힘. 감동은 지금 이 순간에 빠져들게 만드는 감정이다. 그게 감동의 장점이다.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은 미래나 과거에 있을 수 없다. 감동은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갑자기 시간이 유연해지고 전처럼 허우적거리는 느낌도 들지 않는다. 대신 시간이 확장되는 기분일 것이다. 더욱 넓은 지평을 마주하게 되는 셈이다. 멜라니 루드 부교수는 시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루드 부교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과 자유시간 사이에서 고뇌했다고 한다. 감동이 주는 긍정적 효과는 알고 있었지만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 문 밖에 나서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한다. 감동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느낌을 선사해 줄 게 분명한데도 말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인가? 멜라니 루드 부교수는 타협점을 찾아냈다. 컴퓨터 화면 보호기를 아름다운 풍경 사진으로 채운 것이다. 시간의 압박을 줄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시간의 압박은 건강을 증진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끄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빠르게 섭취하고 운동이나 치과 진료 같은 자기 관리를 미루게 되며 공감 능력이 줄어들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엉망이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기도 한다.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을 바꿀 수는 없지만 감동을 통해 시간에 대한 인식은 바꿀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동의 효과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시간이 더 많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 느낌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학습 능력.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한다. 지식욕을 자극하는 힘. 감동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드는데 특출한 효과가 있다. 탐구하고 발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경험에 대한 욕망을 자극한다. 또한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게 뭔지도 자각하게 만든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식욕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물론 천문학자이자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거는 감동이 살면서 겪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그들의 주장은 진실로 입증되었다. 연구자들은 유년기의 지식 학습에서 감동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추정한다. 감정은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과학적인 해석을 찾고 탐구하게 만든다. 또한 학습과 관련된 인지 능력과 새로운 정신 구조를 구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감동이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과학적 사고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타심.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디폴트 모드의 양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 골몰하면서 몸을 숨기려는 경향이 커진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제자리만 맴도는 생각의 고리에 빠지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생각의 고리에 빠지며 충만한 호기심으로 뭔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다고 한다. 그 반면에 일상적으로 명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소위 말하는 디폴트 모드에서도 빨리 벗어난다고 한다. 디폴트 모드는 우리가 공상에 빠져 있을 때, 예전 기억과 사건을 되돌아볼 때,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뭔가에 집중하지 못할 때 활성화된다. 자신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되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분도 나빠진다. 그러나 디폴트 모드에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뇌의 디폴트 모드는 파멸적인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데 이 기능이 없으면 인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만약 디폴트 모드가 없다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인지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알츠하이머나 자폐증을 앓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디폴트 모드가 없이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누군가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디폴트 모드는 중요한 사회적 특질과 집단 내 지위를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이를테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게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기능도 많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끝없는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법. 뇌 디폴트 모드를 넘어서서 자신의 정신을 제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외모나 눈에 보이는 과시, 자신에 대한 생각에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동을 경험하면 된다. 신경학자들은 감동이 디폴트 모드를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제자리를 맴도는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미일판 엘크 부교수는 감동과 관련한 여러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뇌 지도와 그러니까 뇌의 지도를 그리는 방식을 이용한 연구가 있다. 앞에서 이미 판 엘크 부교수의 연구를 다루었지만 뇌 지도와는 감동 분야 연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판 엘크 부교수와 연구팀은 fMRI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서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감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고 감동을 느낀 순간 뇌 디폴트 모드 활동이 둔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산책을 하면서 한숨 돌리고 감동을 만끽하면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피어오른다는 것이다. 감동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외부로 시선을 돌린다.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이 커지고 세계의 일부라고 느낀다. 이는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해 얻으려고 애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생각을 멈출 또 다른 길이 있었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감동의 효과는 정신적인 이완이 가능해진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확장된다. 평생 호기심을 유지하는 법. 나이가 들어도 매일 아침 설렐 수 있다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다. 일상 속의 아주 평범한 것들에도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충분하다. 해는 매일 진다. 흐린 날에도 바람은 여전히 나무를 흔들고 미술관이 문을 열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감동을 경험한다. 감동을 얼마나 쉽게 느끼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끊임없는 즐거움의 원천이자 정교하게 설계된 삶에 대한 감사일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행히도 감동의 순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감동의 순간들에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경험할 확률도 높아진다. 살면서 여러 순간 감동의 효과를 경험한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것이다. 이미 가본 길도 항상 새로울 수 있다. 호기심은 감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새롭게 매료된 어떤 개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길로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것에 자신을 노출해서 감동을 경험할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재미, 공감, 기쁨, 사랑, 만족감, 자랑스러움, 호기심 등 7가지 긍정적인 감정 중 오로지 호기심만이 감동과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감동을 경험한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했고 실험 참가자들의 친구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 호기심은 감동으로 이끌기도 하고 감동이 더 많은 호기심을 불러넣기도 한다. 경험 그 자체를 통해 배울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존 지식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채우고 싶어지고 가장 먼저 과학적인 설명을 찾게 된다. 운 좋게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질이 아니다. 우리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호기심은 인간의 발달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지식을 주입해 준다. 어린아이들은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왜 그런지를 반복해 묻는다. 성인이 되면 사람에 따라 호기심이 더 왕성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감소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거의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안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미 가봤고 해봤다는 것이다. 호기심은 훈련을 통해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감동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신경과학자인 페테르 에릭소는 1998년 세계 최초로 성인의 뇌도 신경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이전 연구들에서 뇌가 적응력과 가소성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거기에 더해 신경세포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는 셈이다. 늙어가면서 세상을 다 알아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호기심이 새로운 싹을 틔워줄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어른의 눈으로는 아주 당연한 일을 아이의 눈을 통해 보면서 깜짝 놀라보는 것이다. 또한 항상 하던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같은 훈련을 해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 너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세상에 대한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보는 것이다. 기본적인 태도를 바꿔서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태도를 통해 탐구하고 배우고 개인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만물은 항상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직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에 마음 챙김이 있다. 즉, 평가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호기심을 가지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토드 카시단에 따르면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은 무엇보다도 집중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태도는 기울이는 관심의 질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생각, 감정, 태도, 지금 벌어지는 일에 탐구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탐구심을 통해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세상을 보는 법.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감동 훈련법. 하루 한 번 감동을 찾아 읽기. 우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탐구하며 감동을 경험해 보자. 세상에 대해, 새로운 기술에 대해, 미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읽거나 보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열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배우자. 의식적으로 정신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찾아보거나 읽을 때라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루에 2번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활력을 채우기에 딱 좋다. 감동적인 것 읽기. 예상 소요 시간 최소 10분. 감정을 고조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읽는데 최소 10분을 할애하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읽는 시간을 내 정기적으로 감동을 주입하자. 방법. 감동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고르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든 자연을 묘사하든 영웅담이든 역사든 소설이든 시든 상관없다. 사람을 매료시키는 이야기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1. 세계 속에서 자신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물리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다. 2. 독자의 세계관을 바꿀 힘이 있다. 이를테면 일상 속의 걱정거리가 덜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인류의 잠재력에 대한 상상력이 확장된다. 추천 도서를 2가지만 꼽자면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읽기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더 많은 지식과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이다. 감동적인 것 보기. 예상 소요 시간 4분짜리 짧은 영상부터 장편 영화까지. 방법.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내용의 영상을 고르고 시청하기에 좋은 시간과
공간을 선택한다.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시청한다. 보통 자연을 담은 영상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에서 고래를 검색해보라. 얀 아르티스 베르트랑의 장편 영화 집이나 루이 슈워츠버그의 영화 보이지 않는 자연의 신비를 추천한다. 아니면 작가 미하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도 좋다. 감동 기록하기. 예상 소요 시간 15분. 방법. 살면서 감동을 경험한 순간을 돌이켜보자. 언제 강렬한 경험을 하고 감동했는가? 감동은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무엇이 감동을 불러일으켰는지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 조건 없는 사랑, 용감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건을 봤을 때 감동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대상 혹은 듣고 있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 감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최근에 감동을 준 대상을 다시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감동을 경험했다면 어디에든 기록해두자. 되도록 세세하고 면밀하게 적어두자. 하루 한 번 반드시 산책하기. 인터뷰한 연구자들에게 감동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가능한지 묻자 대부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감동하는 능력을 연습으로 키울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감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었으니 감동에 대한 지식이 더 쌓였을 것이고 감동이 무엇인지도 훨씬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디에서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지도 말이다. 지금부터는 살면서 더 많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밖에 나가서 걷기. 삶의 감동의 순간을 더 많이 끌어들일 방법 중 하나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다. 태고적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된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산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감동이다. 감동하며 걷기는 이미 미국 의료계에서 처방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걷는 행위는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걷기를 통해 마음과 정신이 이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 어쩌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걷기는 단일 작업으로 뇌를 쉬게 할 수 있다. 1800년대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느긋한 숲 산책의 장점으로 자기 자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소로는 200년도 더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실천했다. 게다가 몸은 숲에 있지만 정신이 도시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소로는 영혼을 동반하지 않고 몸뚱이만 가지고 저 멀리 숲에 간들 무슨 소용인가? 라고 물었다. 걷기의 인문학의 저자인 리베카 솔릿은 걷기가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러운 것을 탐구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걷기는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행위다. 반쯤 그곳에 있으며 반쯤 활동적이고 반쯤 수동적인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주 많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특정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걷는 행위는 세세한 부분에 눈뜨게 해주고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도와준다. 평소 같았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것을 안팎에서 살펴볼 기회다. 인지학자인 알렉산드라 호로비츠는 뉴욕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11명과 한 블록을 산책했다. 예술가, 지리학자, 사운드 디자이너, 어린아이와 개 한 마리 등 다양한 사람들과 돌아가며 같은 거리를 걸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통해 도시의 전혀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잘 자고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매일 좋은 책을 읽고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는 감동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